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노영민 실장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에 청주 아파트 매각해서 논란이 됐다가 네. 이달 내에 반포 아파트 처분하기로 이제 SNS에 올렸던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론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최 교수님, 네.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련의 과정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물론 뭐 개인이 자기가 소유한 집 그걸 파는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장 소장도 그렇게 한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어떤 시선이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집을 뭐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비서실장 하시면서 참모들에게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판 게 결국은 조금 가격이 적은 좀 저렴한 집을 팔고 서울 강남의 집은 계속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과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비판이 있었죠. 노 실장 개인에 대한 실망은 이제 반포 아파트까지 팔기로 했기 때문에 예. 좀 잦아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니까 물론 뭐 저는 어느 정도 여론이 반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팔고도 결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여운은 남을 거다. 왜냐하면 좀 일찍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예. 조금 시기가 늦춰지면서 비난 여론이 있었고 그 비난 여론 때문에 결국 팔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노영민 실장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약간의 비판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포의 집을 처분하면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져서 예. 뭐 노영민 실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치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지금이 비서실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은 그런 국민적 도덕성의 기준에 부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께서는 오늘 서두를 꺼내면서 장성철 소장도 동의할 거지만 이렇게 달면서 얘기하시네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네. 자기가 어느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팔겠다라는 것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민주당이 지금 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강요하는 것도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보다는 시장 경제 논리에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결국에는 치명타를 가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선택을 했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집값 잡겠다, 자신 있다, 강남 집값 어쨌든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몇 차례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비서실장이 스스로 약속한 거를 버렸어요. 자, 1가구 2주택자들, 다주택자들, 공직자들 이거 빨리 팔아라. 우리 주택 하나만 갖고 있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랬는데 지역구를 버리고 강남 반포 아파트를 처음에 택했다? 이것은요.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까지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혹시 작은 건 먼저 팔고 큰 건 나중에 파는 절세 전략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런 있던데. 조롱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가구 2주택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절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득가보다 그렇게 판매가가 높지 않은 청주 거를 먼저 팔아요. 설마 그러면은 그랬을까요? 그랬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하. 팔아서 1가구 1주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면은요, 9억 원 이상 초과되는 금액만 이제 그 양도세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략 1,300만 원만 양도세를 내요. 근데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면은요, 차액 12억 원에 대한 차액에 대략 한 30%를 낸다고 봐요. 그럼 대략 3, 4억 정도를 내거든요. 어마어마한 절세를 한 거죠. 저는 처음에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결정했다가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한 것은 1시간 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사모님이 그러셨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세무사가 그랬든 이 부분을 나중에 알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지만 조롱거리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작용이 더 커버렸다 그 얘기군요. 그럼요. 결국에는 욕먹을 거 다 욕먹었고 기본적으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치명타를 줬다. 상징적인 의미를 줬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상징적인 의미를 줬다고는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절세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노영민 실장이 지금 이제 자녀가 아마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강남에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절세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네. 원래 원칙이 뭐였냐면 노영민 실장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1주택은 괜찮다.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팔으라고 얘기한 거지 어느 지역에 팔아라 이런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제 솔선수범한다는 입장에서 아마 하나를 판 게 그게 이제 청주 집인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뭐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을 팔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런 뭐 그냥 장 수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세금이 줄어들고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자녀가 거기 산 거는요.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허허.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기 살지 않으면 세입이나 월세를 줘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오히려 놔야지 그게 더 문제 되는데 있다라고 보세요? 그럼요. 본인이 안 살면서 자녀 살게 한 거는 그건 투기의 전형적인 형태죠. 우리나라 보통 그래도 이렇게 거주하는 게 가족들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면은요. 그러한 의혹이라든지 그러한 비판에서까지도 받지 않도록 솔선수범, 몸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이 제대로 지나지지 못할 경우에는 노 실장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비서실 개편으로 연결되지 않겠냐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포 아파트까지 판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뭐 비서실장에 대한 인책론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책론은 나올 것 같다. 야당에서는 회의만을 제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담당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단의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 개편 혹시 저도 이제 그 앞부분에 지금 얘기했던 비서실장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이 경질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비서실장이 스스로 이제 집을 정리를 했고 네. 지금 집이 이제 무주택자가 돼버렸어요. 두 개를 다 파는 바람에. 지금 관사에 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경질을 한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낮고 다만 이제 뭐 김현미 장관 문제도 당장 제가 볼 때 사퇴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적 여론이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좀 큰 상황이고 부동산 대책이 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번에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따로 지시를 했고 그 지시된 사항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좀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릴 경우에는 그게 뭐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을 물러나지 않게 하면은요. 야당은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러한 정책들이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국민의 현실적인 인식과는 다른 잘이란 수식은 안 썼다라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를 보면은요. 국민들 기본적인 인식과 생각, 판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징벌적인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겠다라는 정책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 결국엔 실패하겠죠. 지금 3년째 여론 악화의 소재를 남겨놓는 꼴이 된다. 그렇습니다. 좋지 않으면 어쨌든 정책을 실패한 부처의 담당자를 그대로 놓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께는 상당한 부담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통령이 다시 불러서 지시를 더 세심하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 김현미 장관 불러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라라고 또 지시를 하셨어요. 그 부분이 실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만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선택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일단 반포 아파트까지 이달 내에 처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의 문제는 그냥 지나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지금 외교안보팀이 바뀌었고
야당에서는 또 보니까 정책실장까지 뭐 교체라고 공격을 하고 있던데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인적 쇄신의 요청은 결국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거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한 번 더 실행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정책실장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야당의 공격에 그냥 그대로 밀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정책을 한 번 더 실행해 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잘 실행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 당장은 노영민 실장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나머지 다주택 참모들도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민정수석 김재원 민정수석 선택에 촉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 데다가 민정이면 또 그런 이제 공직 관련 문제를 다스리는 쪽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또 원래 기업에 있다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서실장까지 지금 집을 다 판 상태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지금 집 팔으라고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또 특히 이제 김종원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개인적인 거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여론의 압박에 김종원 수석이 그냥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걸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을 좀 분석하신다고 하면 아마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네, 조국 수석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수석 자리 오래 있던 자리도 아닌데요. 그러네요.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와 강남 아파트 두 채 어느 것을 선택을 할지 답은 나와 있죠. 강남 아파트 한 채 팔 겁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참모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비서실장께서도 파셨으니 본인도 따르지 않을까. 자리하고 파는 것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근데 원장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네. 저는 이거는 잘못된 압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강남에서 10년 전에 집을 사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나의 재산이 늘어났어. 이게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의적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김조원 민정수석이 강남 아파트 한 채 팔면 집값이 떨어집니까? 노영민 실장이 반포 아파트 팔면 집값이 떨어지냐고요. 이런 식으로 맞지만 그러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영향력 이런 것은 좀 이제 변수가 되죠. 영향력은요. 정책을 잘해야죠.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하면서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려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왜 집을 팔겠습니까? 보유세를 올리면은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춰야 다주택자들이 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을 풀어놔야 그 주택이 나왔을 때 그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친구라든지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제대로 하지 이런 이미지 정치, 상징적인 정치, 그러면 쇼하는 어떻습니까? 정치 하지 그러면 말아요. 이번에 지금 추가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종부세를 올리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대안 어떻습니까? 국가 정책을요, 원장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지금 제한이 감정적이라고 보세요? 그럼요. 우리가 종부세를 이 정도까지 올릴 건데 너 집 안 파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1년 미만은 8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르면은 아마 100% 매기자고 할 겁니다. 이런 식의 정책이 잘된 정책은 아니다. 신념과 감정으로 국가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부세 대책 상당히 비판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감정적인 대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종부세도 하나의 세금을 통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 노영민 실장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장 소장이 얘기하셨잖아요. 집을 나중에 판 이유가 결국 세금 줄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 걸 보면 양도세는 만약에 두 집을 갖고 있는 하나를 팔게 되면 일정 부분 좀 감면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집을 팔게 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예.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는 집 전체를 합쳐서 그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먹이는 보유세가 거거든요. 되는 거죠? 보유세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집을 팔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재산권의 침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이지만 집을 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출 문제도 물론 지금 장 소장 지적했듯이 이제 우리 젊은 층이라든지 집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부분들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대출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그냥 몇백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은 안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대출 문제가 나온 건데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은 일정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예를 들면 대출 문제도 좀 엄격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안 된다. 다만 예. 집을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해서 재산 증식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하는 것까지도 그러면 다 그냥 방치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해서 맞출 필요는 있지만 이거 세금 전체가 다 문제다고 이렇게 몰아서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요, 제가 비유 한번 할게요.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차를 다 없애버립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신호등 체계 잘 지키도록 하고 경찰관들 배치해서 교통사고 안 내게 해야죠. 전 그런 정책을 쓰란 겁니다.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넓혀가는 그런 기쁨의 사다리조차도 완전히 부서뜨려 버렸잖아요. 그런 정책은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건데 정부가 방향을 모를까요? 근데 이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 그거잖아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징벌적인 규제를 통해서 벌금형의 그러한 세금을 높임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2017년도에 청와대에서 임대사업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하면은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임대사업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요, 법이 미비돼가지고요, 임대사업자가 중간에 임대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은요, 3천만 원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네. 이렇게 강제로 팔라고 하는 거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는데 네. 또 원희룡 지사가 통합당 의원들도 집을 팔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지호 소장 아까 얘기했던 말에 제가 반말할 게 많은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예, 예. 장설천 소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볼 거예요. 네.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늘 잘하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장소영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물론 이게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 저는 뭐 그거 주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국민의 시선에 맞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시각을 갖고서 접근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 정책에서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주장 계속 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주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서거나 통합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부분은 오히려 원희룡 지사에게 공감하나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공감해요. 왜냐하면 통합당이 만약에 정말 그 고소득자나 아니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만 보고 정치를 한다면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예.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이 관점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원희룡 지사의 말처럼 국민과 호흡할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반헌법적이라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네. 국민의 민심에는 어긋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기본소득제 예를 들어볼게요. 당연히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정책인데 국민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따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에서 되게 국민들이 민감해하고 있으니 예. 이 부분만큼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 미래통합당의 의원들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임명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지금 청문 대상은 지금 두 사람이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보겠다라고 지금 아직은 유보적인 상황인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지금 예비 질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 되겠죠. 낙마할 일은 없을 거고요. 예. 그냥 약간의 흠집과 상처가 날 거예요. 과거에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청문회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전두환 자기가 관련된 문제들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5.18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금과는 다른 어떠한 얘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대북 송금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청문회장에서 흠이 얘기해서 잡힐 여지가 있긴 하다. 상처를 그러나 줄 텐데. 낭만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낭만은 되지 않는다에 동의하고요. 예. 흠이 잡히는 문제도 뭐 얘기하겠죠. 얘기할 텐데 제가 볼 때 박지원 지금 후보자가 자기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은 조금 더 호의적인 쪽이 뭐 많더라고요. 호의적인 쪽이 많은 걸로 나왔어요. 여론조사 네. 결과는. 그래서 왜냐하면 박지원 이제 의원이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이제 3파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때도 역할을 했고 또 통일 관련된 아니면 남북 문제 관련해서 많은 부분 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에 무슨 발언을 했다, 어디에 뭐 예전에 뭐 처벌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문제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네. 그 부분은 또 박지원 의원이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낙마를 시킬 만큼의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네, 장 소장 여론이 조금 더 호의적인 쪽이 많은 배경은 뭐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인사가 아니라 본인을 반대했던 사람을 껴안았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점수를 좀 주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서 그 대북 문제에 관한 다양한 식견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국정원에 있는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분위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되게 황당하고 쇼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국정원장은 원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거나 이런 분들이 왔는데 지금 박지원, 지명자는요 정치인이잖아요.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었고 원 출신도 아니에요.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강인덕 씨라든가 박재기 총장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측근 아니었어도 초반에 갔었죠. 그래도 그분들은 대통령과 함께 정책을 해왔던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박지원, 지명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킨 것은 우리 국정원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네. 이분이 와가지고 호남 쪽 인맥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기부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면 장 소장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뭐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 우리하고 걱정하는 문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어찌 보면 대통령과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뭐 친분 관계나 이런 분이 없는 분이 오는 것이 또 국정원을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가서 대통령 원하는 대로 자칫 국정원 운영을 권력의 도구가 될 수 그럴 있다.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그러지 않고 정말 자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국정원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0초만 말씀.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10초만 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정원이 그동안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멀어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법도 그렇게 했고 인적 구성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국정원 요원들 여의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노예한 정치인을 국정원장 시켰다.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특별히 지금까지는 뭐 야당에서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고 또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고 통일 문제나 남북 관계도 관심을 갖고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뭐 물론 야당이야 공격을 하겠지만 전대협 출신이 줄줄이 특보에다가 네. 또 이렇게 통일부 그런 장관도 가고 부분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렇죠. 비판, 야당의 비판 나올 법한데. 나올 법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전대협 출신이라는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정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랫동안 했고 현실 정치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전대협 출신이니까 지금 그대로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것도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게 크게 흠집이 돼서 낙마할 정도의 문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인영 후보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현실 인식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그냥 우리끼리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 재개할 수 있어라는 환상을 심어주지 말고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풀 수가 없으니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상징적인 조치를 취해라. 영변 외에 플러스 알파를 내놔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유엔을 설득해서 대북 제재를 풀겠다라는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북한에 알려줘야 된다. 이른바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근데 우리 독자적인 대북 그런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네, 같은데 차이적인 방법을 뭐 네. 구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한
이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부탁한 그 말씀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협조나 미국의 동의가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북 제재가 작동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도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대북 제재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독단적으로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전에 장성철 소장이 최진봉 교수 의견에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7월달에 됐어요. 예, 오늘은 보니까 우리 최진봉 교수가 장 소장의 의견을 상당히 포용하는 스타일로 제가 항상 형님 얘기를- 입장에서 포용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